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러시아를 지배하는 그림자들 올리가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리가르이는 그리스어로 소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귀족 정치에 타락한 형태로 봤던 과두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러시아의 올리가르이는 소수에 의한 지배는 맞지만 조금 다릅니다. 1990년대 이후 부와 권력으로 국가를 좌우했던 신흥초 부유층들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러시아의 현대사를 돌이켜봤을 때 누가 소련 이후에 러시아를 움직였나라고 하면 대부분 푸틴을 꼽지만, 들여다보면 현재의 러시아를 만들고 현재의 푸틴을 만든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올리가르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보다야 세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있고요. 굳이 한국과 비교하자면 재벌쯤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점이 있다면 뒤에 나올 테지만, 다른 국가의 초부유층, 한국으로 치자면 재벌들은 욕을 먹기도 하지만 경제발전의 주역이자 사회에서도 역할을 한 것에 반해 올리가르이들은 없었다면 러시아가 무조건 지금보다는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올리가르이의 탄생부터 한번 쭉 보죠.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했습니다. 5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르바초프는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이전 지도자들과 방향도 좀 달랐죠. 고르바초프의 두 가지 핵심 정책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개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혁과 개방과는 조금 다르지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소련의 상황을 보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고 기술 혁신은 서방이 뒤처지고 있었으며 관료주의의 부패는 만연해 있었거든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냉전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고 사실상 냉전의 승리도 소련이 다같이 죽자 해서 핵을 쏘지 않는 이상 미국 쪽으로 승기가 많이 기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붙어먹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들에서 한계가 자본주의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게 드러난 상황이기도 했죠. 1987년 국영기업법과 1988년 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러시아의 기업들은 사기업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가 올리가르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컴퓨터 수입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땡겼고, 비슷한 시기 올리가르이의 원조격으로도 평가받는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메르세데스를 수입해와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콤소몰이라 불리는 공산주의 청년동맹이 후원하는 청년과학기술창조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수학자 출신 연구원이었는데 정부 연구소의 투자 덕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올리가르이가 될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에서부터 드러나죠. 시장 경제로의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라는 체제 하에 있었기에 자수성가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통해 혹은 국가기관의 지원을 통해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부여한 것도 의미가 없었죠. 핵심은 권력과 접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올리가르이라 불리게 될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며 시스템 안에서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소련은 내부적으로 격변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기존 시스템, 소련이 믿던 공산주의의 결함을 드러냈으니까요. 오히려 애매하게 풀어버리니 물가만 치솟았습니다. 식량도 문제였는데 추정이긴 하지만 당시 소련의 곡물 비축량은 1992년 3월까지만 버틸 수 있는 양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1989년 폴란드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동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공산 정권들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도 발트 3국을 필두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는 유혈 분쟁까지 터졌죠. 1990년에는 소련의 맥도날드가 들어오면서 냉전의 결과가 가시적인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프랜차이즈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그것도 심장인 모스크바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념적으로 패배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이때까지도 냉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련이 사라질 거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이 컸죠. 그런데 1991년 8월 공산당 강경파들이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쿠데타는 3일 만에 실패했는데 이 난장판이 된 정치판에서 8월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보리스 예친이 권력을 잡으면서 소련 해체가 공식화되었죠. 길고 길었던 수많은 이들을 만들어낸 냉전의 마지막, 소련의 마지막 치고는 좀 허무하지만 소련은 이렇게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은 러시아가 되었고 공산주의였던 체제는 오히려 예친이 충격요법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려면
위한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해외에서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좀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했다는 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냥 밀어붙여보자는 느낌으로 했다는 게 문제였죠. 러시아가 가장 먼저 했던 건 가격 통제 해제였습니다. 부총리 예고르 가이다르는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물가가 3배에서 5배 정도 오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10개월 만에 물가는 30배 이상 상승했고 러시아는 대공황 시절 미국보다 더 심각하게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90년과 비교했을 때 1995년 러시아의 GDP는 50% 감소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의 예금은 진짜 말 그대로 휴지가 되었으며 연금 생활자들은 물론 중산층도 빈곤층이 되었죠. 사실상 중산층은 사라졌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때 돈에 대한 믿음, 신용이 사라지자 물물교환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마피아가 득세하기도 했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 뭐 공산주의 대장이었던 데다 급격한 변화를 적용해야 할 시기임을 생각하면 몇십 년 뒤에 그래도 했어야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누구나 욕하는 누가 봐도 잘못된 동시에 올리가르이들이 탄생하게 만든 정책까지 해버립니다. 바로 민영화죠. 민영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졸속으로 해버렸다는 것, 과정에 문제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보리스 옐친 정부의 경제개혁을 주도한 아나톨리 추바이스는 공산주의로의 회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속도전에 주력했는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한 대규모 민영화 프로젝트가 메인이었습니다. 보통 민영화라고 하면 우리 이거 파는데 누가 사실래요 방식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빨리 팔리지도 않고 다른 국가의 기업이 인프라를 장악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입찰에 다른 국가의 기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긴 했지만 문제는 금방 말했듯 속도전에 집중했기에 빨리 팔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될 게 뻔했기에 정치적으로도 리스크가 큰 정책이죠. 그래서 만든 정책이 바우처 민영화 쿠폰입니다. 조금의 돈을 내면 1만 루블짜리 바우처를 지급하는 건데 이 바우처 쿠폰은 뭘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주식 같은 개념이죠. 비유하자면 10,000원 내면 민영화되는 기업에 100만원치 주식을 주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국가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공정한 동시에 자산 재분배까지 가능해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다면 욕을 안 먹겠죠. 사람들 대부분이 빈곤층에 빠진 시점에서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것을 지고 있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됐지만 애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획경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주식이니 뭐니 잘 몰랐습니다. 이때 정보를 바우처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업가들, 올리가르이들은 돈을 주고 바우처를 쓸어 담았죠. 15,000개가 넘는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지만 결국 지분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올리가르이의 탄생은 민영화 이유인 주식담보대출 프로그램이었죠. 올리가르이들이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정치권까지 장악하는 순간이었거든요. 1995년 러시아 정부는 경제가 개판이다 보니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세금 징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이렇다 보니 옐친의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추락한 상태였고요. 96년 대선에서 공산당이 집권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한다는 건 단순히 정권이 넘어간다의 문제가 아니었죠. 공산당이 집권하면 민영화된 자산은 다시 국유화될 거고 당연하게도 제값을 쳐줄 리도 없었던 데다 옐친은 뭐 안 죽으면 다행인 상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영화된 기업들이 다시 국유화된다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건 신흥부호들 올리가르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포타닌을 필두로 7명의 올리가르이들은 옐친에게 가서 제안했죠. 제안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출로 메워줄 테니 대신 정부가 소유한 알짜배기 에너지 광물 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맡겨라. 만약 정부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지분은 우리가 갖는다. 겉보기에는 정부가 대출을 받고 쭉 갚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지만 누가 봐도 올리가르이들이 봐도 러시아는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얼마 안가 디폴트에 빠졌고 올리가르이들은 국영기업들, 석유가스, 광산, 통신 같은 필수 인프라의 주인이 되었죠. 아니 근데 옐친은 이 거래를 왜 했을까요? 당연히 선거 때문이죠. 금방 나왔듯 공산당이 당선되면 둘 다 몰락입니다. 경제와 인프라를 모두 장악한 올리가르이는 옐친의 재선을 위해 거대한 연극을 만들었죠. 진짜 연극은 아니고 선거가 연극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TV와 언론을 총동원해 공산당 후보였던 겐네디 주거노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만들고 옐친에 대한 안 좋은 보도는 막아버렸죠. 24시간 내내 어디를 가든 뭘 보든 옐친은 찬양받았고 공산당이 집권하면 큰일 난다는 공포 마케팅이 쏟아졌습니다. 막대한 선거 자금이 옐친 캠프에 불법적으로 들어갔고 이 돈들은 다시 비리와 부패에 사용되면서 수많은 표를 가진 집단들에게 흘러갔죠. 결국 옐친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리가르이들은 옐친
푸틴과 공생관계가 되죠. 아니 사실상 올리가르이들이 정치권까지 다 장악했고 정치권도 올리가르이의 손안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건 물론 국채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니까요. 진정한 의미의 올리가르이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부패한 사업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러시아를 손에 넣은 순간이죠. 그리고 올리가르이들은 정계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과도 연을 맺고 범죄 산업까지 손에 댔죠. 올리가르이들에게 청부살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올리가르이라고 하면 엮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죠.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올리가르이들 중에서도 옐친에게 제안을 건넸던 7명은 세미반 키르시나 7은행가로 불리며 특별히 더 잘 나갔습니다. 이 7명이 크렘린을 지배한 이들이라는, 사실상 러시아를 지배한 이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뭐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 7명이서 러시아 전체 경제의 50에서 70%를 지배했습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블라디미르 구신스키, 블라디미르 포타닌, 알렉산드르 스몰렌스키, 블라디미르 비노그라도프, 미하일 프리드만과 표토르 아벤, 이렇게 7명이죠. 세어보면 8명인데 프리드만과 아벤은 같은 그룹이라 한 명으로 치는 것 같네요. 대부분이 은행과 천연자원으로 불을 얻었기에 뭐 혁신, 새로운 기업, 일자리 창출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기업은 뭐 잘 되는 거 나오면 바로 올리가르이 것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였죠. 반항하면 죽는 거고요. 빈부격차는 극도로 심해져 갔고 중산층은 여전히 없었으며 올리가르이와 빈곤층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지만 정부는 올리가르이의 꼭두각시였기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죠. 1998년 러시아가 외환위기와 재정위기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때도 세르게이 키리엔코 총리가 올리가르이들에게 손을 좀 대려고 하자 바로 올리가르이들이 옐친에게 말해서 총리를 해임시켰을 정도였습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현재 푸틴 정권의 실세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 좀 허무하긴 하지만 올리가르이들의 몰락은 푸틴의 등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것을 넘어 개판이고 올리가르이들이 국가의 부를 다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올리가르이들에게 칼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었죠. 앞서 말했듯 올리가르이들은 딱히 새로운 사업을 열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들도 아니고 순수하게 기회를 잘 잡아서 나라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들이었기에 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있었기에 올리가르이들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은 압도적, 아니 국민 전부가 올리가르이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사람들은 나라 한번 싹 갈아엎어야 한다, 즉 물불 안 가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길 원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1999년 12월 31일 옐친이 사임을 발표합니다. 옐친도 어찌되었든 사람이었기에 국민 대부분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있긴 있었고 마침 건강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는데 옐친의 이미지가 워낙 바닥에 꽂혔던 때라 여기서 더하면 오히려 공산당의 지지율만 올리는 꼴이기에 빠르게 푸틴에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그렇게 대통령의 역할은 당시 총리였던 푸틴이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러시아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애초에 총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올리가르이들과 연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푸틴이라는 이름도 거의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지율이 아니라 인지도가 2%였으니까요. 실제로 푸틴은 올리가르이들의 도움을 받은 스폰을 받은 인물이었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총리를 해임시키는 집단인데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이 관련 없을 리가 없죠. 특히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푸틴의 신분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레조프스키는 자신이 푸틴을 발탁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기도 했고 실제로 푸틴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건 물론 돈까지 대줬습니다. 결정적으로 베레조프스키와도 가까우면서 옐친의 사위였던 발렌틴 유마셰프가 푸틴의 친구였죠. 애초에 옐친 패밀리라 불리는 이들 안에 베레조프스키와 유마셰프가 속해 있기에 사실상 푸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옐친 패밀리에 속해 있었다고 봐야 하죠. 유마셰프 본인도 인터뷰에서 나는 푸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일하도록 초대했고 승진시켰고 옐친에게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리가르이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왕을 만든 것이니 크렘린의 새 주인도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진핑과 같이 집권 전에는 당연히 말을 잘 들을 것 같았던 하수인과 다름없을 것 같았던 푸틴은 권력을 잡자 이빨을 드러냈죠. 아무도 푸틴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푸틴은 국가주의자였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과거처럼 위대해지길, 강한 러시아가 되기를 바랬죠. 출세를 위해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올리가르이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건 과거의 일이고 정점에 올라선 김에 푸틴은 이빨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어차피 실패
해봤자 죽기밖에 더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푸틴에게는 정치권에도 올리가르이들에게도 걸치지 않은 이들의 영향력이 적은 자신만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KGB, FSB 출신들이죠. FSB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으로 KGB의 후신입니다. 푸틴은 총리 이전에 FSB 국장으로 있었고요. 권력을 잡은 푸틴은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의 권한을 다 축소하고 연방 차원의 통제, 즉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을 7개 거대 권역으로 나누고 자신의 측근들을 꽂아 넣었죠. 이 측근들이 실로비키, 러시아어로 힘이라는 뜻의 정보기관과 군 출신들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이고르 세친, 니콜라이 파트르셰프 같은 인물들인데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이 되려면 올리가르이 같은 배신자들을 정리해야 한다였고요. 나라 돈을 빨아서 자기들 배를 불리니 국가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보이는 겁니다. 선거로 선출된 주지사들도 퇴출시켜버리고 대통령 임명으로 해버렸죠. 이게 민주적 요소를 부수는 것이기도 했지만 반감은 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도 했고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했거든요. 오히려 국가를 뜯어고치는 강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죠. 당연하게도 푸틴이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것도 추천해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꽂아 넣는 것도 올리가르이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칼을 댄 것도 아니기도 하고 선거에 나와서 푸틴이랑 붙은 인물이 아까 나왔던 겐나디 주가노프 즉 공산당이라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꽂은 인물이기도 하기에 마음대로 하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결국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미 자신들의 세계가 견고하다고 믿었습니다. KGB 출신의 젊은 정치인이 정부, 언론, 경제에 자신들이 가진 장악력을 무슨 수로 공격할 거냐는 거죠. 하지만 전부 오판이었습니다. 2000년 3월 정식으로 대통령이 된 푸틴은 칼을 뽑았죠. 가장 먼저 칼끝이 향한 곳은 언론이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검은 복면을 쓴 무장 특수부대가 구신스키의 NTV 본사를 습격했죠. 구신스키는 곧바로 체포되어 횡령과 탈세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실 구신스키의 NTV는 이전부터 길들이기 느낌으로 계속해서 푸틴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거든요. 그리고 여론전으로 가면 휘둘릴 게 뻔했기에 푸틴도 언론부터 족쳐놓자는 생각이었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2000년 7월 푸틴은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21명을 크렘린의 예카테리나 홀로 불러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푸틴은 국가가 바로 섰는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죠. 뭐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지만 타임지의 보도와 세르게이 푸가초프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21명을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쿤체보 별장으로 불렀는데 쿤체보 별장은 스탈린이 거주하다가 사망한 곳이자 대숙청 당시 누구를 숙청할지 명단을 작성한 곳이기도 하죠. 장소 자체가 서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고 여기로 불러냈다는 건 푸틴이 내가 가진 권력이 너희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연출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올리가리들에게 말했죠. 과거의 불법은 묻지 않겠다. 당신들이 획득한 자산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크렘린의 주인 행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 각자 사업에나 충실해라. 설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카테리나 홀에서 카메라가 꺼진 후에 한 말인지 정말 쿤체보 별장에서 한 말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이걸 푸틴의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 계약이라기보다는 통보였죠. 정부의 고개를 숙일 것인가 함 해볼 것인가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은 올리가르이는 가차없이 숙청당했죠. 구신스키 다음은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은 베레조프스키였습니다. 쿠르스크 잠수함 침몰 사고 당시 118명의 선원이 전부 사망했는데 베레조프스키가 소유한 방송국 ORT는 이때 푸틴이 휴가에서 즉각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가 무능해서 해군 장병들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죠. 이외에도 베레조프스키는 공개 석상에서도 푸틴과 각을 세우는 듯한 언행을 했고요. 2000년 말 러시아 검찰은 베레조프스키의 핵심 기업들을 전부 대상으로 올리고 대대적인 탈세와 횡령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결국 베레조프스키는 정치적 망명이라는 이유로 영국으로 도망갔죠. ORT는 크렘린의 통제에 넘어갔고요. NTV도 마찬가지였죠. 구신스키는 일종의 딜을 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NTV를 포함한 미디어 제국을 국영기업 가스프롬의 헐값에 넘기는 조건으로 풀려났죠. 딜이라기보다는 죽을래 넘길래가 맞다고 보이네요. 구신스키도 러시아를 떠나 망명길에 올랐고요. 이 사이 반푸틴 올리가르이들과 푸틴 사이의 갈등과 경쟁은 계속되었지만 둘이 숙청당하는 것을 본 대부분의 올리가르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해외로 떠나기를 택했습니다. 해외로 떠난 이유는
이유는 러시아 안에서는 싸워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죠. 떠난 올리가르이들은 지금까지도 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반푸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표적인 게 베레조프스키였는데 반푸틴 단체에게 돈을 지원하거나 언론에 나와 푸틴 정권을 욕하는 식이죠. 러시아 내부 사정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이게 외부로 나온 이유도 러시아를 떠난 올리가르이들 그리고 반푸틴 활동가들이 다 까발렸기 때문이고요. 어찌되었든 남은 올리가르이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듯 보였는데 2003년 유코스 석유기업 사건으로 다시 한번 숙청이 일어나죠.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의 소유주인 올리가르이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는 야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의회에 로비를 하면서 석유 세금 인상을 막아왔습니다. 이것도 푸틴에게는 거슬리는 행보였죠. 동시에 호도르코프스키는 다른 올리가르이들과 좀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유코스를 세계 4위 산유기업으로 올려놓았을 정도로 사업수완도 뛰어났던 데다 정치를 조종하기보다는 직접 정치인처럼 사유재산권이나 민주화, 법치주의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다 유코스의 지분 일부를 엑손모빌에 매각하려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했죠. 이 말은 미국의 돈이 러시아 인프라 기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었습니다. 호도르코프스키를 어떻게 하더라도 유코스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는 말이죠. 동시에 호도르코프스키는 미국과 2년을 걸치고 워싱턴의 정치를 푸틴이 미는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들여올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푸틴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푸틴을 거슬리게 해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03년 크렘린궁에서 열린 TV 생중계 회의에서 호도르코프스키가 푸틴을 면전에 대고 정부 고위층의 부패가 심각하다, 부패가 러시아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 왜 인재들이 국세청으로만 몰리겠냐라고 말합니다. 호도르코프스키 입장에서는 작은 기업도 아니고 사위 산유기업을 제대로 굴릴 사람을 찾을 수도 없을 거고 내가 직접적으로 반역을 한 것도 아닌데 또 내가 TV에서 대놓고 말했는데 갑자기 잡혀가면 누가 봐도 보복이기에 건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지금처럼 완전한 독재도 아니었고요. 이전 올리가르이들이 국외로 추방당하고 숙청 움직임도 좀 사그라든 시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푸틴은 참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그 자리에서 싸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회사는 어떻게 그 많은 매장량을 확보했습니까? 그리고 세금 문제는 정말 깨끗합니까? 그해 10월 호도르코프스키의 전용기가 시베리아 공항에 착륙했을 때 무장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들이닥치더니 호도르코프스키를 체포했고 호도르코프스키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게 되죠. 이 10년도 푸틴이 2013년에 사면해 주어서 가능했던 거고요. 유코스를 포함한 호도르코프스키의 기업들은 전부 러시아 국영기업에 흡수되었습니다. 유코스 사태는 러시아의 전환점이라고도 평가받죠. 러시아 사회에서 대단해봤자 푸틴에게는 안 된다는 것을 푸틴 정권에 도전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즉 푸틴이 독재를 하든 뭐든 누굴 죽이든 살리든 그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즉 이때부터 독재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코스 사태는 러시아의 경제 지형이 아예 바뀌었다는 것을 뜻했죠. 러시아의 시장 경제 실험은 끝났고 러시아만의 새로운 경제로 정부의 감시와 통제하에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음을 뜻했습니다. 90년대에 민영화되었던 러시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석유기업 절반 이상이 국가의 통제 아래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푸틴에게 고개 숙인 올리가르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처럼 막강한 힘을 뽐내며 정치까지 힘을 뻗치지는 못하지만 세금도 많이 내야 했지만 과거의 불법은 묻지 않겠다는 푸틴의 말대로 부자로는 살 수 있게 놔두었죠. 또 일부 친푸틴 성향의 올리가르이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더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블라디미르 포타닌이나 올레그 데리파스카 같은 1990년대 올리가르이들은 지금도 러시아 최고 부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신흥 올리가르이들이 등장했습니다. 푸틴의 측근들이죠. 대부분이 국영기업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어린 시절 푸틴과 함께 유도장에 다녔던 국영기업의 CEO이자 S&P 은행의 대표인 아르카디 로텐부르크를 비롯해 푸틴의 개인 은행가로 불리는 유리 코발추크까지 이외에도 많지만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죠. 신흥 올리가르이들, 친푸틴 올리가르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기업의 주요 인물인 동시에 해외에서 제재를 받았다면 받고 있다면 명백하죠. 실로비키 출신들이 많기에 올리가르이와 실로비키를 합쳐서 실로바르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언론까지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하는데 국민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푸틴을 반겼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푸틴의 올리가르이 숙청 일대기는 푸틴을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독재자로 올려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앞서 말했듯 푸틴은 대중들이 기다리던
강한 지도자였으니까요. 민주화를 열망하던 지식인들마저도 부패한 올리가르이들보다 강한 정부가 차라리 낫다며 푸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푸틴 손을 안 들어주면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니 어쩔 수 없기도 했죠. 시대도 푸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암흑기를 벗어나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 이후, 정확히 푸틴의 집권 이후 국민 빈곤율은 약 30%에서 11% 이하로 급감했고 GDP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약 7%씩 성장한 데다 연금 인상 같은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니 당연히 생활은 훨씬 더 안정적이어졌죠. 사람들은 푸틴의 리더십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푸틴의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진짜일까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유코스 사태 이후에 겁에 질린 올리가르이들이 일제히 세금을 제대로 내고 러시아 정부도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세금을 인상하면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가 회복되고 상승기에 접어든 건 시대가 운이 따라줘서가 크죠. 2000년대부터 고유가 시대가 된 게 큽니다. 사실상 경제의 독점이 올리가르이들에게서 국가에게 이동한 게 다였죠.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좀 나누어 준다 뿐이지 실상도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푸틴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여전히 새로운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들은 국가가 경제를 쥐고 흔드니 나오지 못하고 있죠. 현재도 러시아의 1인당 GDP는 66위로 쿠바, 칠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진짜 조금만 나눠줄 뿐 소수가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죠. 이 상태로 그 누구도 푸틴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유가에 따라 세계 경제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추방되거나 떠난 올리가르이들은 해외에서 암살 위협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죠. 친푸틴 올리가르이들도 국내에서는 마음껏 기세를 펼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마음껏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아닐까 싶네요. 첼시 FC 구단주죠.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경험을 해본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보면서 느꼈습니다. 푸틴이 올리가르이들을 숙청한 건 잘한 일이긴 하지만 형태만, 주인만 바뀌었을 뿐 러시아는 그대로구나.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언론은 물론 경제도 크렘린 주식 회사라고 불릴 만큼 푸틴이 꽉 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되면 방사능 홍차를 암살을 당하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었고요. 이렇게 쭉 오다가 러시아는 또 한 번 격변을 맞이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올리가르이들이 경제 제재를 맞았거든요. 거의 모든 국가가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고, 푸틴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친푸틴 올리가르이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외부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재산도 빼앗아 가고요. 올리가르이들은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당연히 원망스러웠겠죠. 달래줘도 모자랄 판에 여기다 푸틴은 전쟁은 이미 시작했고 돈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특별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었습니다. 이건 푸틴이 전쟁을 명분으로 삼아서 더 많은 기업들을 국영화시키려고 했다는 해석도 있죠. 올리가르이들 중 일부는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반기까지는 아니어도 전쟁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을 공개 석상에서 했지만 이 목소리마저도 얼마안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목소리를 낸 올리가르이들은 더 이상 올리가르이가 아니게 되었죠. 실제로 올리가르이 중 한 명인 올레그 틴코프는 러시아는 파시스트이며 미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가 보유한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인수자는 푸틴에게 충성을 맹세한 블라디미르 포타닌이었고요. 이외에도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러시아에서 기업 간부들이 최소 20명 넘게 돌연사했죠. 그리고 이들의 재산은, 지분은, 기업은 전부 국영기업이 가져가거나 푸틴의 측근에게 흘러갔고요. 조금 허무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게 끝입니다. 이게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거든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푸틴과 친푸틴 올리가르이들이 여전히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지배자로, 2000년대에는 푸틴의 파트너로, 현재는 집사이자 전쟁 비용이 되는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내용을 보고 러시아를 다시 보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푸틴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푸틴이 죽거나 혁명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러시아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러시아를 지배했던 이들 올리가르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